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주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나치 독재 시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중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근대사의 핵심적인 이벤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계대전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 세계 팬데믹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각국 나라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긴급조치 등을 법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물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가격이 계속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과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전쟁까지 그 모습이 점차 오버랩되는 것처럼 그 상황이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 2차 대전 전후와 대공황 역사에 대해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 조각들로 흩뿌려진 정보들 앞에서는 자칫 우리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나 연관성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0,0의 그 기준 좌표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계속 오답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이 끝나갈 즈음 2018년 말에는 다시 스페인 독감이라는 전 세계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 경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국가적 통제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한 단면을 잠깐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화폐인 마르크 지폐를 가지고 집짓기 놀이를 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마르크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금일 온스의 가격이 1트릴리온으로 치솟게 됩니다. 트릴리온은 우리나라 한화로 계산하면 1000조를 말합니다. 심각해지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화폐 개혁을 하게 되는데 1트릴리온 마르크를 1랜턴 마르크로 새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1트릴리온은 100만 불의 사나이가 1000명 모이면 1트릴리온 명이 되는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100만 장자 한 명도 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 1000명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큰 숫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에서는 그 많던 숫자에서 동그라미 표시들이 싹 하고 지워져 버립니다. 아직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의 상상력을 돕기 위해 하이퍼 인플레이션 중에 일어났다고 알려진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혼란이 피크에 다다랐을 때 금화 1온스짜리 25개를 가지고 베를린 시내에 있는 한 구역을 다 살 수 있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건물 한 층도 아니고 건물 한 채도 아니고 도심의 한 구역을 다 살 수 있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요즘 시세로 금화 1온스는 2,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220만 원 정도 합니다. 혹자는 그게 부풀려진 이야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혹자는 해당 내용을 경제학자의 책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보다는 조금 덜 심각했던 동유럽 루마니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직접 겪었던 사람의 실제 간증을 통해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그 루마니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당시 만약 자신에게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금으로 된 목걸이 하나만 있었어도 그 당시 농가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친척이 원래는 집을 3채씩이나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3년을 겪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이 흑백 텔레비전 한 대 살 돈밖에 남지 않았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리 금이나 등의 해지 수단을 준비했었더라면 그 정도로 피해를 보진 않았을 거라고 뒤늦은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화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독일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던 한 부부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미국 가는 배를 타러 집을 팔자마자 바로 그날 배가 있는 함부르크로 떠났는데 그 부부가 함부르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뱃삭시 또 엄청 올라버려서 자신이 집을 판 돈을 다 쏟아부어도 그 뱃값을 내지 못해서 그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제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원래 버블이었던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다른 꼭 필요한 물품들의 가격들은 치솟기 때문에 베를린 시내에 대한 일화가 마냥 허황된 소리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가온 이번의 경제 위기가 워낙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차원의 것이라서 그때와 똑같은 일들이 반드시 다시 그대로 일어날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해지 수단인 금이나 은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였는지를 기억하셔야지만 곧 나누게 될 내용인 그 당시 각 나라 정부들이 금이나 은을 강제 회수한 것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공황의 종료와 함께 도래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통제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부가 국민기본권 제한을 하고 중요 사유재산의 금지 명령을 하는 등의 큰 흐름을 생성한 것으로 그 시대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33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히틀러가 마침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해가 1933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점에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으로 알려진 미국에서의 흐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제 상황 중에 이번 편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박탈이라는 관점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히틀러와 동일한 시점에 권력을 잡게 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큐 시리즈 미국 역사편에서 다룬 것처럼 1933년 미국 정부는 트레딩 with enemy 액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6102를 발표하며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금을 소유하지 못하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민의 소유의 권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은행 예금이 활발하지 않았고 대부분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4,000년 넘게 실제적인 돈으로 인정되어 온 금을 예금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난데없이 그 소유를 금지하는 법이 발표되면서 그 법을 어기는 경우 10년형이라는 완전히 중범죄자로 취급받으며 구속되는 세상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은행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은행금고를 마음대로 열 수 없도록 금지령이 내려지고 각 사람이 자신의 은행 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경찰이나 세무서 관계자가 함께 가서 그 내용물을 확인해야만 금고를 열어볼 수 있게 은행 금고를 통제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특이하게 실버에 대해서도 소유 금지령을 내립니다. 지금의 동전들은 구리나 니켈 등으로 만들지만 역사적으로 줄곧 1965년까지만 해도 모든 동전의 90%는 모두 실제 실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금지가 한두 해 동안에 한해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974년 즉 금본위 제도가 취소된 1971년보다 3년이 더 지난 1974년까지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금의 소유는 금지되어 왔습니다. 대신에 부유한 층 소수 사람들은 귀금속이나 수집용 금화는 그 소유금지 품목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자유롭게 금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은 모두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작은 금액의 돈은 지불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피크가 되었을 때 금화 하나가 얼마나 그 자산의 보험적 가치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위험을 대비하고자 모아온 것인데 갑자기 정부가 그런 금이나 은의 개인 소유를 금지해버리니 비유하자면 수천만 원짜리 아니 1억 그 이상의 비싼 것을 강제로 가져가면서 손에 500원 쥐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나라들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가릴 것 없이 이러한 사유재산의 통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정부단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솔리니 독재 체제였던 이탈리아에서도 1935년 국민들에게 금을 국가에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갖다 낸 사람 한 대는 그건 애국심이 크다는 의미라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그 의미로 애국 반지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 정책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내러티브에 휘둘리는 관중들은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권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솔리니는 3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국민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전쟁으로 침략한 침략국이었던 체코의 국민들에게서 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9,700만 달러 어치의 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이 어떠했을까? 대공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세금도 대폭 감면해주고 더 열심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서민들을 지원해 주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나 파시즘, 독재 치하의 나라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호주에서도 1959년 국민들 개인 소유의 금을 압수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고 1976년까지 17년 동안 국민들에게서 금을 빼앗아 가고 금의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요즘의 호주의 모습을 보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지만 호주에서의 국민통제 활동이 최근 들어보는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 즉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해당 법을 제정한 당시 호주의 수상은 로버트 맨지스라고 호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임기를 지낸 수상입니다. 종신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국민들의 사활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을 앗아가는 리더들인데도 최장기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유능하고 똑똑했던 걸까요? 아니면 국민들인 우리가 경제관념이 없는 경제호구였던 걸까요? 아니면 역사를 너무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미국과 민주주의의 큰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러한 기본권 박탈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철의 여인 대처 수상 때의 일입니다.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금본위제를 폐지한 후 영국 국민들이 금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13년간 금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이분들에 대한 위인전에다 이런 내용도 함께 실어야지 공평한 것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나라들에만 국한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났던 걸까요? 안타깝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서 동유럽의 나라들까지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금에 대해서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금과 같은 천연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금채광도 활발한데 왜 굳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 그 실상을 알아야 함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골드바 형태로 된 금은 소유를 금지하였지만 코인 형태의 금은 허락해 주었는데 국가에서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고 꾸벅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크리티컬한 해지수단인 금이나 은의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행한 그 당시 정부 정책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정책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잠깐 곁길로 세자면 금의 강제 환수를 걱정해서 아예 금을 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그러지 않는 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가장 그런 면에선 안전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다시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금을 어떻게 해서든 금으로 만든 귀금속 형태로 변형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저기 조사한 바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결혼 등의 기존 풍습으로 인한 대중들의 기본 문화로 인한 것인지 몰라도 귀금속 형태의 금을 강제 환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귀금속 형태로 사면 되팔 때 공식 금화나 골드바 등보다 조금 더 손해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으니 미리 친분을 쌓던지 최소한 지난 첩보 영화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역사처럼 정부가 작정하고 금지하고 빼앗으려는 정책을 하면 참으로 황망한 상행이 되겠죠. 아무튼 금의 국가 환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 예의주시해야 하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나라들을 물색하면서 2차, 3차 거주지의 대안으로 준비들 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IMF 때나 지금의 터키가 리라화 폭락 사태가 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순히 금을 중앙은행으로 가져다주는 골드 디파짓 은행 어카운트를 이용하게 되면 국가가 강제 환수 정책을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참 우픈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진짜 돈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더 지식이 깊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뒤틀리고 변형된 경제 시스템에 오랜 동안 노출되다 보니 어떤 게 더 진짜 가치 있는 돈인지 많은 착한 전문가들이 거듭 알려줘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존 글로벌스트들에 의해 변형된 교육 시스템에 더 오래 노출된 석박사나 혹은 심지어 경제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인 경우에도 눈뜬 장님인 경우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있으면서 무비판적으로 국제기구의 자료를 신뢰하는 분들과 비슷합니다. 오늘 들리는 소식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를 근본위 기준으로 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정의로운 것 같지만 러시아 정부가 루블을 금과 바꿔주는데 현재 달러 시세보다 30% 더 적은 금액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본격적 공격이 시작된 것이고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국민들의 구매력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춰 정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루블화 폭락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 또한 달러나 기타 각국의 화폐 가치가 더 급속히 떨어지는 신호탄이라고들 분석합니다. 막연히 푸틴이 근본위제를 시작하니 우리 편이다. 그런 단순한 접근이 없으시긴 바랍니다. 푸틴이든 누구든 어떤 정치인이든 무조건 우리 편이라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 나누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현재 달러 시스템의 붕괴를 원하는 이들은 바로 글로벌리스트 저들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화폐 CBDC나 새롭게 짠 금융 시스템을 본격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하얀 심 팔아서 그 약값 좀 벌어보겠다고 전 세계 코코아 마시기 대회라는 이 난리는 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푸틴이나 기타 등등의 저들이 그냥 우크라이나 지역의 땅이나 좀 더 차지하거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현재 전쟁이라는 연막으로 온 사방을 둘러치고 온통 정신이 그쪽으로 몰려가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의 꿈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가치 또한 사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1933년부터 본격화된 국가의 국민통제적 정책은 긴급법안, 즉 영어로 Emergency Act라는 타이틀의 국가비상사태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예로 미국에서 만든 Trading with Enemy Act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어느 순간 국민을 그 정부의 아너미로 취급해버리는 참 이상한 법안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통이나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혹은 해외여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 통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게 무사통과화된 법안인 셈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단체이고 일종의 국민과의 계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상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계약서에 거의 디폴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 혹은 전쟁들을 그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3년대부터 시작된 국민 기본권 통제는 실제 전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실시되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사실 힘없고 순진한 국민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난 불씨처럼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사례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의 현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코코아 사태가 일어나는 등 전쟁과 팬데믹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통제사회, 오늘날에도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각 나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공표된 긴급행정명령처럼 최근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제한은 어떻습니까? 캐나다에서 이미
자유를 외치던 데모 참가자들과 지지자들의 계좌 동결을 선언했고, 아직 그 동결이 풀리지 않고 또 감옥에 수감된 후 아직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든은 며칠 전 CBDC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CBDC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기본권을 앗아가는지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채널 플레이리스트에서 경제 시리즈 CBDC 편을 꼭 시청 바랍니다. 벌써 여러 나라에서 금의 소유를 금지하는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개인이 금에 대한 수입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서 사실상 금의 강제 환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금에 대한 판매와 수출을 금지하고 금에 대한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리라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터키에서는 올해부터 사실상 터키 버전의 금 모으기에 들어갔습니다. 급락한 리라화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3월 현재 54%로 계속 치솟고 있어서 금을 사기 위해 집을 팔고 차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은행으로 가져오면 그 금은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급락 중인 화폐인 리라화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은 중앙은행에만 쌓여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져가면 손에다 500원을 쥐어주는 셈인 겁니다. 기존의 피앗머니인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 리라화에 대비해서 실질 자산인 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한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경제적 호구로 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터키의 리라화 폭락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현재 대한민국은 작년 2021년 12월 30일부로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갱신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 설상가상인 것이, 그 이전에 현재 급락 중인 터키의 리라 화폐와 서로 환율 스와프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라가 폭락할수록 원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락한 리라로 인해 터키에서는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차 외환위기설이나 금융위기에 대한 루머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이런저런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뱅크런과 뱅크 계좌 폐쇄,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앞선 영상 외야 내 돈이 어음이라고 제목의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뱅크런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되찾으러 간다고 합시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달러 예금한 금액에 대해 각 사람에게 공정한 비율로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은행이 줄 수 있는 돈은 6센트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로 120만 원 예금에서 뱅크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2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조사 자료는 2016년 것으로 2020년 4월부터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기 그 이전의 조사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더 찍어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된 지금 상황에는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조차도 뱅크런을 했을 때 은행에 문이 열려 있어야 그 6센트든 1센트든 은행에서 내 돈을 되찾든지 아니면 가서 저들의 멱살을 잡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붕괴가 시작이 되면 그때 각 나라 정부들은 뱅크 할러데이라고 선포하며 전국 은행들의 문을 일시에 닫도록 했습니다. 증시가 갑자기 폭락하면 증권 거래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과 비슷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기존에 일어났던 각 나라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금융붕괴 사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모든 은행 계좌를 접근 금지 시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체 국민의 80%의 모든 개인 은행 계좌들을 블락시키는 비상사태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먼저 10초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힌트 드립니다. 숫자 18과 관련됩니다. 18시간 아니면 18일 동안이었을까요?
이때는 금융붕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라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상황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에서 전체 국민의 80%의 모든 개인은행 통장들을 다 동결시켜 버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그 어떤 액세스도 하지 못하게 했던 기간은 18일도 아니고 18주도 아니고 장장 18개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자신의 은행 예금을 전혀 액세스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은 1990년대 브라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상황을 직접 겪었던 브라질 분의 말을 듣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 의회에서 발간한 공식 보고서 406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18개월 이후에도 정부에게 저당 잡혀 있던 국민 개인들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행정 소송해야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나야만 가까스로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실은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장장 1년 반인 18개월 동안 은행 예금이 정부한테 저당 잡혀 있어야 했다니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더 놀란 사실은 이런 일이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나라나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경제 규모로 전 세계 8번째 경제대국이었던 브라질 정부에서 취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놀랐던 것은 100여 년 전에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프리카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붕괴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수십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경제와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근본위제나 은본위제도가 살아있던 때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1912년 개인기업인 연준이라는 세 번째 중앙은행이 생기고 또 근본위제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피한 머니 상태의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비틀어지고 멍든 상태인지 다시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어마무시한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까요? 글로벌 8번째 경제대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러나가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당시는 각 국가별 경제위기였다면 지금은 글로벌하게 전체 시스템이 버블 붕괴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일어나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이니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개선되고 없어졌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로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고 일부 나라 사례를만 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최근 3년 전부터 금융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0년 3월에 레바논 정부에서 20개의 은행의 모든 계좌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결정을 발표합니다. 브라질에서처럼 자신의 은행 예금을 정부로부터 되돌려받기 위해 작년 말 12월에 국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불명확하나 기사에 나온 날짜로만 보면 이것도 거의 21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때까지도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21개월이 지나서도 그동안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전산으로만 각 개인의 계좌 액세스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콘크리트로 높은 바리케이트까지 설치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 영상을 단순히 지식을 늘리거나 지적 호기심에 대한 예능적 컨텐츠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실제이고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저도 현재 유럽에서도 세계 금융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행 사무소들이 자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송금할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현금을 다시 계좌에 입금할 ATM을 찾으러 갔는데 원래 열었던 곳도 문을 닫은 걸 발견했습니다. 소개된 경우처럼 그 은행도 저렇게 바리케이트 비슷한 걸 쳐놔서 ATM 있던 건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혹시나 제가 새로 이사한 곳이 일종의 부촌하고 좀 떨어져서 그런가 하고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로 가봤는데 그곳에서도 은행 지점을 이유 없이 폐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옥수동에 사는데 은행 ATM 서비스 사용하려면 논현동이나 삼성동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수백 개의 은행들이 지점을 이미 폐쇄했고 또 계속해서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등 세계 각국에서 이유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 사용이 막혔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에 종사하는 한 전문가는 자신의 고객들 중에 그 은행 계좌의 잔고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전산상으로 제로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은행에 소송 및 항해 중이라는 말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3자인 은행에다 큰 돈을 맡기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런 경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착한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에 큰 돈을 맡긴다기보다 아예 잃어버리고 다시 못 찾아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돈만 남겨두라고도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과금, 납입 등의 최대한 꼭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은행에 맡기지 말고 또한 앞서 나눈 경우처럼 은행의 잔고 증명 내용도 항상 출력하거나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잔고 관련 문서를 꼭 따로 가지고 있으라고도 조언합니다. 다만 이 채널은 금융이나 투자 조언이 결코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되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저는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수중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거라면 그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도 전합니다. 제가 올린 이전 영상 중에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하십니까? 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이미 오래전에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저 이게 남의 나라 일이나 아주 희귀하게 일어날 만한 케이스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신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가볍게 여기시더라도 더 나눠야 할 위기 관련 소식들이 많아서 이 이상 이 부분은 계속 강조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주제로 그냥 진도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들이 가려져 있고 또 왜곡되어 온지라 이런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심각한지 제대로 못 느끼실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하는 것이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거나 산불이 집 앞마당까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없는 위기를 위기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도 매번 바로바로 다 나누지 못합니다. 자칫 만성이 되셔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되셔서 자포자기하실 수도 있어서 최대한 절제해서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대미문의 위기는 그 수위가 단순히 한두 명의 정치인이 바꿀 수 없는 것이며 한마디로 쓰나미 급의 거대한 물결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경제 시리즈 영상들 플레이리스트에 모아두었으니 꼭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다는 전제하에 시리즈 진도를 나가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주제는 별도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점은 리셋을 위한 신호탄이자 리셋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일종의 계약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아주 합법적인 이유가 생겨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거의 모든 계약서들의 디폴트로 명시된 면책 조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폭동 등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일어난 준다면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세부 내용은 다음 편에 더 나누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과 그 소문 그리고 여러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모두 리셋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금융위기가 언제 터질 거냐고 더 이상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도 그 경제가 폭락하기 직전까지 3년에서 4년간 전 세계에서 증시 지표가 최고로 높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곧 고뚜박칠 독일 마르크화는 그 붕괴가 피크에 이르기 직전까지 심지어 달러보다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도 야금야금 오르다가 갑자기 휘몰아치듯 가속도를 내면서 급격히 치솟는 패턴이었다고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셔야지 최근에 한국에서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서비스를 늘리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가격 컨트롤 정책을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젠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대출을 해야만 새로 피앗머니인 지금의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그널들은 은행의 실적이 더 부진해졌다는 뜻입니다. 착한 전문가님들의 조언에 의하면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하십니까?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베일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은행에서 내 예금으로 자신들의 은행 빚을 갚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은행들을 미리 알아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신호가 최근 그 은행에서 대출 서비스가 늘어났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가격 컨트롤 정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져 감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서 가격 컨트롤 정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건비나 재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상으로 괜찮은 척 보이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만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대기업 말고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다 쓰러지거나 줄줄이 해고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건 위주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그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더 다루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조금만 그럴싸한 정보가 나와도 또 금방 마음을 빼앗기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분들은 코코아 파우더나 하얀신 때문에 더 걱정하고 또 감정적으로 휘몰리곤 합니다. 인구 숫자를 줄어들게 하려는 거라고 너무 흥분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숫자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만 남고 아닌 사람들이 줄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이나 돈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저들에게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아마 그 흥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략들 중에서 금융이나 돈줄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해서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과도기인데 이제 저들이 준비한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이 되기 전까지 시장이 먼저 다 붕괴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 본질을 잘 눈치채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CBDC 등 새로운 시스템은 처음부터 강제로 다 바꾸지 않고 야금야금 시작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들 전망합니다. 대신에 하나씩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짜 혹은 금융적인 베네핏을 주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로 비트코인 편을 언제 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CBDC를 깔기 위한 그 삐끼 역할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는 착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일을 안 해도 대박 날 수 있다는 그런 들뜬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유독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CBDC나 정부 주도의 전자화폐에 대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게 그들의 우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잃게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태어난 시점을 보면 그 수상한 배후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의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미 2008년경에 있었고 그때는 저들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착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마자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배포한 최초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고 아직 미상이다라는 게 요즘 같은 감시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걸 눈치 못 챕니다.
아니,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수익만 챙길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 매번 뒤통수 맞거나 부지불식간에 저들을 돕는 우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에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나는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힘껏 저항하고 싸우지만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그 흐름이 이미 대세가 되어 뒤덮여 버렸을 때는 우리는 의욕만 충만해서 이런 상황을 그냥 한 큐나 한 방에 뭔가를 내 손으로 뒤집어 보려고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가기보다는 먼저 이런저런 혼란스럽게 하는 시그널들에 대해 그 볼륨을 낮추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숨겨진 일들이 한 겹이 아니라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 늘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공산화된 국가나 나치 독재 사회의 역사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힘들여 일해서 모아둔 것에 대해 사용할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급히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눈에 보이는 전쟁은 나지 않아도 갑자기 나라에서 은행에 대한 베일인 정책이 되었든 앞서 살펴본 역사적 흐름처럼 은행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금과 같이 금융위험 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가장 중요한 해지 수단인 금 등의 안전자산들의 소유를 불법화해 버리고 서민들에게서 가져가 버린다면, 그리고 나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원치 않게 따라야 함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고통받으며 건강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경험을 통해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버나드 쇼우가 한 말입니다. 해외에 계신 경제나 금융 분야의 착한 전문가님들에 대해 제가 더 존중하고 좋아하는 부분은 끝없이 서로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점입니다. 최소한 지난 역사에서 살았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방심하면 속았던 부분에 대해 또 속고 또 속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들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만큼 우리는 모두 미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을 그 영어 원곡으로 부를 때 그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I surrender. 물론 여기에선 surrender라는 말이 내어주다, 의탁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저는 제 식대로 항복하다는 의미로 이 찬양을 고백할 때가 더 좋습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애쓰고 살았던 저의 자아는 하나님 그분과 항상 대적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그런 추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두 항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하신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매 순간 친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And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yes, all to Jesus. I surrender. Make me Savior, wholly Thine. Let me feel the Holy Spirit. Truly know that Thou art min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